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돈의 흐름, 바로 글로벌 유동성의 실체를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험이 될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풀리기 시작한 이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가서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그럼 그 실마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인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시장에 돈을 막 쏟아부었던 그때와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어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8%.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통화량이 다시 연간 8%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다시 깔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대한 돈의 흐름을 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렌즈를 하나 꺼내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화폐 수량설이라는 건데요. 공식은 MV는 PY.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공식 안에 돈의 양이 어떻게 경제 전체와 연결되는지 그 핵심 원리가 전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M, 통화량입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 바로 그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연 8%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V, 화폐의 유통 속도인데요. 이건 돈의 회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돈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자주 사람들의 손을 거쳐 거래에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쌩쌩하게 돌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P가 있죠. 이건 물가 수준. 뭐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Y는 총 생산량.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가 만들어내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양, 즉 실질 GDP를 말해요. 그래서 이 물가 P랑 총 생산량 Y를 곱하면 바로 그 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 즉 명목 GDP가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 공식이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죠. 2020년 팬데믹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 즉 M을 시장에 쏟아부었잖아요. 그럼 공식대로라면 물가가 폭등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한동안 잠잠했어요. 돈은 이렇게나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답은 바로 V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소비를 줄이고 돈을 그냥 꽉 쥐고 있었던 거죠. 돈이 도는 속도, V가 말 그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돈의 양, M만 늘어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도느냐, 즉 V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장롱 속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의 속도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중앙은행이 푼 돈은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실생활까지 흘러들어와서 돈을 돌게 만드는 걸까요?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건 정말 딱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처럼 정책을 완화하면요. 두 번째 도미노, 시중은행 금리가 따라서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받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소비도 하고 바로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 전체에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네 번째 도미노고요. 분명히 이런 과정은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상황은 예전,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20년과는 뭔가 좀 다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위험들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는요, 말 그대로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건 응급수술 같은 거였죠. 어떻게든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건 위기 대응이 아니라 아주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이제 다시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꽤 심각한 위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물 경제는 그저 그런데 돈의 힘만으로 자산 가격이 막 올라서 거품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자도 못 낼 만큼 부실한데도 싼 대출로 겨우 버티는 소위 좀비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더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풀린 돈이 실물 경제 성장을 이끌고 물가는 안정되는 그야말로 골디락스 상황이겠죠. 이게 첫 번째 강세장 시나리오고요.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나거나 아니면 자산 거품이 뻥 트져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시장이 막 오르락내리락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주 천천히 험난하게 회복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돈이 불린다는 소식에만 혹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동성이라는 큰 파도에만 올라탈 게 아니라 그 돈이 정말로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 과연 이대로 계속될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예상치 못한 빚선 청구서가 우리 앞에 날아오게 될까요?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돈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